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경제원탑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집값이 뭐 여전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비싸죠. 뭐 2017년 이후에 뭐 서울 소위 얘기하는 강남 이런 데는 지금 한 3배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거의 전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고점에서 뭐 떨어져 있어도 한 5% 정도 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억 하던 아파트가 30억이 되었다가 29억까지 떨어졌다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결국은 이렇게 3배 올린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나 정말 황당한 부동산 정책을 무려 25번인가 이렇게 막 계속 냈는데 계속 잘못된 정책을 막 내세우면서 결국 사람들이 더 부동산에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2020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풀려가지고 또 다시 또 거기에 이제 불 붙고 있는데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확 올랐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쨌든 그걸 심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권을 완전히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의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집값 좀 잡아주겠지 이렇게 했더니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집값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고금리 상황이 딱 돼가지고 좀 잡히려고 막 했어요.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집값이 한 10%, 한 15%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관련한 그러한 회사들 뭐 개발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건설 회사들이 뭐 건설 PF에 뭐 물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빌려준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러한 비은행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또 뭐 어렵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전반적인 뭐 시스템 위기로 갈까 뭐 이렇게 걱정해서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다시 또 돈을 갖다 쏟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무려 40조 원이라는 돈을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가지고 또 돈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 그 40조 원이 그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결국은 집값을 띄웠어요. 그러다 그게 다 이제 소진이 되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또 집값이 다시 또 하향 안정화 딱 가려고 하니까 올해 다시 새로운 특례 그런 대출을 또 시작을 했어요. 이번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서 27조 원을 또 지금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집값이 또 오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금 DSR은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자꾸 빌려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넘는 그러한 정도의 막 돈을 빌려가지고 뭐 그런 부동산 그러한 투기를 하거나 그렇게 돈을 막 여러 군데 막 방만하게 막 투자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외부적 상황이 변화할 때 거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게 터지니까 그게 위험하다. 그게 개인한테도 위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는 건데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자꾸 집값이 더 올라가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좋은 거냐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책을 지난번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정말 여와 야를 막론하고 뭐 보수 진보 뭐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득권을 위한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계속 쓰고 그 기득권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싼 서울 집값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적정 집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르면서 우리가 PIR, 그러니까 Price Income Ratio가 평균적인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25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배 올랐다면 예전에는 10 미만인 거예요. 10 미만이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선진국, 우리 뉴욕 정도가 지금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2011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반적인 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2017년에서 지금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반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것이 이게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난해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안 하고 그리고 뭐 50년 만기 대출이라는 것도 정말 황당한 그런 제도도 막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창구지도까지 하면서 돈 싸게 빌려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돈 빌리는 정책을 막 만들어가지고 집값을 띄우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저출산 대책이에요. 뭐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젊은 사람들 아기 낳으면 돈 빌려줄게 이래서 다시 또 집값을 띄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안 했다면 이게 지금 하향 안정화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말 저는 하거든요. 근데 계속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번 부동산 시장의 속도에도 약간 적잖이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락은 지난해 잠깐 하락한 듯 했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니까요. 왜 상승하느냐? 인위적으로 부양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히 지난해 40조에다가 이번 27조 원만큼 결국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이 그만큼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총선이 딱 끝나니까 보니까 저쪽 야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적어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지. 이랬더니 요즘에 뭐 하고 있어요? 도리어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를 하겠다는 둥,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완화를 하겠다는 둥 이러면서 여와 야 막론하고 양쪽에서 지금 부동산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눈치 탁 채고 야 이거 뭐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아주 합심을 해가지고 집값 띄우겠군 이래가지고 지금 집값이 조금씩 더 들썩거리는 게 아닌가. 야 이거 누구를 위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는 정책은 이게 건설업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냐. 저는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과연 집이 어디고 그분들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뒤져보고 싶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져보지 않아도 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쓰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집값을 이렇게 띄우면 그러면 이게 당장 그렇게 해서 뭐 다음에 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뭐 이기는지 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나라를 완전히 지금 폭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책임지세요. 정말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정말 책임지세요. 막 40조 풀고 27조 풀고 그것도 안 되고 뭐 부동산 세금을 막 깎아주고 저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세 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세를 단일화 해가지고 보유세를 좀 올려줘야 된다. 그건 어느 정도 높이냐? 최소한 OECD 평균만이라도 좀 해달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하고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보유세는 안 높아요. 뭐가 높냐면 거래세가 높아요. 거래세.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유세 낮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팔을 내니까 그동안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시장에 내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부담을 좀 높여주고 그 대신 이게 시장에 나오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확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보유세만 낮춰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면 전반적인 세금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유 부담은 더 떨어지고 팔려니까 뭐 양도소득세부터 너무 높고 그러니까 시장에 그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이거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잘 못 나오잖아요. 이건 답은 나와 있어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요. 일단 보유 부담을 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줘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선진국들이 하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보유세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보다 몇 배 높아요. 한 1%가 넘어요. 이게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요. 그 대신 거래세는 적고. 이게 답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뭐 아예 없애도 좋아요. 그 대신 일반적인 그 보유세 있잖아요. 재산세. 이번 기회에 같이 그걸 높여주고 그 대신 거래세 낮추는 이러한 세제 개혁을 동시에 해줘야 되지. 그걸 건들지도 않고 종합부동산세 딱 낮추고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 미래를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표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한강벨트에서 뭐 표를 좀 더 얻겠냐 말겠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쫓아가가지고 정말 항의 시위하고 싶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저성장 기조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부만 간섭을 안 하고 정치권이 자꾸 거기에서 바람을 넣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줄고 있고 그 속에서 인구 구성비도 보면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 젊은 인구 자체는 더 빠르게 줄고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 우리 생산 연령 인구라고 15세부터 64세까지의 그 생산 연령 인구가요. 지난해 3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 감소하는 그 규모가 매년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총수는 당연히 또 지난해 12만 명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집을 계속
떠받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뭐 인구가 안 늘어도 사람들 소득이 자꾸 늘고려면 뭐 집 더 규모 키우고 아니면 뭐 집을 두 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소득도 늘지도 않아요. 실질 가계 소득 같은 경우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어떻게 집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거냐. 또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100% 내 돈 가지고 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돈을 일부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리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이자, 금리 같은 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초저금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인구도 막 늘고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빨리 되고 거기다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떴죠, 그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론 또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이 계속 바람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제는 막 어떻게 일하면서 집을 하나 구해 보려니까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정반대 상황이 딱 됐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딱 그래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는데, 문제는 아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니까 환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정말 좋은 정책이냐,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채널에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어 외국인이 막 자꾸 들어오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집을 자꾸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체 외국인 주택 보유 중에 한 55%가 중국인이에요. 자꾸 늘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 한번 생각, 호주, 뉴질랜드, 뭐 아니면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뭐 태국, 최근에 일본까지 집값이 막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막 외국인들이 주택을 아예 살 수 없도록 아예 그냥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주택을 살 때 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4년 동안 외국인은 아예 캐나다 주택을 살 수도 없게 만들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취득세를 6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면 6억을 세금 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100% 개방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국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기가 더 쉬워요. 무슨 뭐 다세대, 뭐 1인 다가구 여러 집을 사고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중과하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은 거기다 뭐 자금 조달을 하는 데서 아무런 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외국인들한테 시장 다 내주고 제발 좀 다 사세요. 마치 요즘에 지금 뭐 알리라든가 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교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게 생겼는데,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자로서 이거 틀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도리어 집값을 띄우려고 하거나 전혀 이런 데 관심 없고 정말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면 결국 다시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 또한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집 샀다가 결국 손해 보진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뭐 인구적인 요인, 아니면 소득 증가의 요인, 아니면 금리의 요인, 이런 요인으로 볼 때는 하향 안정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이 정치권에서 아니면 정부가 정말 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고 정말 자기들의 어떤 표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좀 오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말 이 경제의 그 근본 펀더멘탈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서 거품을 자꾸 키우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더 크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했던 1990년 버블 붕괴 사태거든요. 그러한 사태가 우리나라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이 자꾸 이 버블을 더 키우는 정책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뭐 특례 무슨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대출한다고 해서 자꾸 돈 빌려가서 집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자꾸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그 돈 빌려다가 뭐 몇 천만 원 싸게 집을 사면 나중에 그게 평생 나한테는 그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거다. 좋게 얘기해서 부담이지 평생 나에게는 족쇄가 돼가지고 위생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여유 자금이 뭐 철철 넘치지 않는 한, 부모가 뭐 돈을 이렇게 정말 공짜로 막 주지 않는 한, 저라면 막 이렇게 막 영끌이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더구나 갭 투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가계 자산 중에 한 75%가 다 이
부동산에 몰려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터지면 터져도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같이 내가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뭐 부동산 불패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패된다. 이거는 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막 이렇게 급변하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크게 성장하니까 거기에 같이 올라타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전부 다 막 몰빵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전부 집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여유자금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라면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게 낫지. 아니 한국에 있는 집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나 오를 것 같으세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뭐 10년, 20년, 30년 오를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세상은 정부라든가 정치인이 바꿔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정말 깨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바꾸고 정부를 바꿔야지만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기왕이면 또 제 채널에 또 오셔가지고 더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의견 말씀드리고 또 증거 자료도 제시할 테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이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삼고 침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월급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삼고 시대가 계속 지속하리라 보시나요? 뭐 일단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일단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예전처럼 2% 수준으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부터 시작해서 돈을 너무 많이 그동안 풀어놔가지고 많이 풀린 상태에서 금리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금리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자체가 일단 물가가 떨어져야 또 잡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또 환율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금리를 많이 높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이면 그게 이제 우리의 뭐 서민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린다고 올렸지만 덜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간의 정책금리 차가 지금 한 2%포인트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5.5%고 우리나라는 3.5%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 자체도 지금 많이 한 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막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걸 뭐 막으려고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 차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외국 투자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건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환율 대미 달러 환율에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1,400원대까지도 막 근처까지도 접근했다가 지금 1,370원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뭐 1,200원대 뭐 아니면 1,100원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달러 강세에 달러를 사야 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달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환율 전망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적인 요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요인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 하면 주로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주로 영향을 주는 건데 환율은 이제 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플러스 이제 뭐 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정치적인 요인까지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저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는 나름대로 전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 국력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인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이 거의 2.5%예요. 지난해도 그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이 지금 그리 고도 성장인데 최근에 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산업 구조라든가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경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빠른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일본이 인구 고령화가 돼가지고 팍 주저앉은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유럽도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도 지금 계속 0% 수준으로 지금 이미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ECB에서는 금리를 한번 지금 낮추었잖아요. 낮춘 이유가 바로 그 나라 경제가 부실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또 다시 돈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흘러가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한 경제인데다가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얘기는 결국 뭐 달러 인덱스에 우리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미국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계속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단서를 단 것처럼 외부적 요인이 탁 충격으로 다가올 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노랜딩이니 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완만하게 경기 불황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는 갑작스런 경기 충격, 하드랜딩이 나타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노랜딩이나 뭐 소프트 랜딩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를 거의 0.25%에서 5.5%까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지난해 그게 최고점을 올린 게 23년 7월이거든요.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0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고금리 상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갈 거고, 올해 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를 좀 낮출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충격이 없이 마치 그냥 좋은 어떤 상황? 그래서 뭐 골딜락스라까지 얘기하잖아요. 경기는 경기대로 좋고, 거기다 고용은 고용대로 좋고,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되고, 이런 거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라든가 아니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라든가 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막 높이고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통화 정책이 뭐 충분하지 않다든가, 또 뭐 미국 행정부는 반대로 지금 돈의 재정 지출을 자꾸 늘리고 있어요. 이건 지금 한쪽에서는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이쪽에 돈 막 풀고 있으니까 아직 시중에는 뭐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잡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더 고금리 상태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뭐 AI라든가 이런 신기술, 그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어떤 기술 테크 기업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경제를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충격이 만약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뭐 미국은 힘들 수도 있는데,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정작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그 위험한 상황이 막 확산이 돼버리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꾸 몰려가는데, 그 안전자산이 보니까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또 돈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다른 나라는 도리어 외채 위기도 겪고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외환위기도 겪고 막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저는 경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대비를 미리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지, 뭐 투자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거 앞으로 뭐 계속 뭐 노랜딩에다가 뭐 골딜락스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계속 갈 거야. 뭐 지금 엔비디아 보세요. AI 기업들 뭐 엄청나게 가고,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업들 엄청나게 가니까 이제는 세상이 다르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게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도 그때도 전혀 다른 게임이 그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이 막 전개되면서 뭐 그 미국에서 막 그게 막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이제 미국에서 그게 막 꽃을 막 피우면서 뭐 철도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하다못해 라디오, 텔레비전 막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막 완전 다른 세상이다. 그쪽으로 막 투자자가 막 몰리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좋아졌다 폭 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또 다시 AI라고 하는 새로운 게 막 등장을 하니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1929년 그때도 그 많은 기업들이 막 투자에 몰렸다가 폭 꺼졌지만 다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 개발하고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이 다시 또 살아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러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이 사회를 바꿔 나갈 거고 또 새로운 그러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때도 무조건 그냥 일직선으로 막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마치 겨울에도 이게 보면 사만사온이 있고 여름도 가끔 선선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절은 변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이렇게 사이클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하게 큰 충격은 항상 올 수도 있다. 특히 이렇게 거대한 어떤 기술 변화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열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투자장에 몰려서 거기서 버블이 생기고 그래서 툭 꺼지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고 우리 경제학에서도 그게 바로 군집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영어로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버슈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같은 거 특히 주식 같은 거는 막 한 50% 100%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결국 장기 균형으로 가는 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굉장한 그 오버슈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IMF 때 이후 제일 힘들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데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일단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라든가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일단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세상이 예전에는 산업사회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고 그 사회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사는 방식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 쉽지 그게 막상 해보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일단 세상을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좀 정말 길게 긴 호흡으로 세상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바라다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저는 시야를 좀 더 전 세계로 좀 넓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힘드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뭐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제가 뭐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뭐 대학 무조건 뭐 4년 동안 졸업하려고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아예 대학 다니지 말고 한 6개월은 남학생 같은 경우 뭐 하다못해 건설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 같으면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오겠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른 데는 뭐 하는지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되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50억 또 우리나라 GDP로 봐도 전 세계 GDP의 1.8%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끼리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100년, 200년 살 겁니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넓고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뭐 20대부터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 젊은 분들이고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들 또 새로운 세상을 지금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뭐 60, 70이면 뭐 이제 할아버지다 했는데 60, 70이 왜 할아버지예요? 이미 다 사실은 그분들이 어쩌면 인텔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액 자산가고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라서 이분들도 사회에서 퇴장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면서 더불어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살림살이도 팍팍해지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과 위로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힘드니까 난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더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전쟁도 겪었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해 왔잖아요. 어쩌면 그때 그분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저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서부 영화를 보거나 뭐 미국의 어떤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저거는 딴 나라,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미 경험하고 있고 어쩌면 더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왜 난 자꾸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사회적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너무 서열 위주로 돼가지고 막 완전 1등 아니면 전부 다 그냥 폭망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도 있고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의 또 갈등도 있고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희생자로 남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더 벗어나서 내가 이 사회를 바꾸자 그러한 어떤 주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무슨 공자 말씀이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세상은 결국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이 사회가 건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3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율도 지난 1분기 0.7명으로 또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스템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앞으로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일 그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두 자릿수 성장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연간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추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을 한 2% 정도 수준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락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구 총수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서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노인 비중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생산 연령 인구라고 좀 젊은 인구는 자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제 생산 능력, 생산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산 잠재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GDP 하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 토지 노동 자본을 보통 이제 3대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이제 거기 가미해서 생산에는 최종 제화 및 서비스의 시장 합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 자원이거든요. 인적 자원이라고도 하죠. 그 인적 자원이 일단 절대적인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GDP 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인구 구성비 자체가 자꾸 노인 비중이 자꾸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 생산 능력 자체가 또 줄어들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그 경제 활동하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 활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항상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때는 인구가 계속 젊은 인구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5,100만 명이 됐잖아요. 이게 두 배가 됐는데 그 늘어나는 그 인구 절대적인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확대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비 자체가 자꾸 젊은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젊어지니까 생산활력이 자꾸 확대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한강의 기적, 경제 기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반대 현상을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재앙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도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은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예전에 막 두 자릿수 성장하고 최소한 한 자릿수 후반대 막 이렇게 성장할 때는 매년 나의 그 소득이 막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물론 물가도 빨리 상승했지만 나의 명목소득 자체가 빨리 상승하고 그러니까 실질소득 자체가 빨리 상승해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직장 잡고 내가 그래서 저축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가 막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막 물가 상승률도 높고 그러니까 나의 실질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뭐 GDP 기준으로 할 때 뭐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뭐 플러스네 그래도 올해는 또 더군다나 한 2.5% 정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개인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한 그 성장의 그 과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가지 않고 특히 올해 지금 반짝 성장하는 거는 사실은 2.5%, 6%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보다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지난해 한참 위축되었던 수출이 갑자기 잘 되는 것이고 특별히 지난해 정말 그 경기 사이클 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강 국면에 있었던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올해 이제 엄청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수출은 일단 기저효과 때문에 좀 증가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수출은 대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와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그러니까 가계의 어떤 소득으로 이렇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소위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뭐 우리 그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예전보다 아무래도 그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쇼핑하는 것 자체가 줄고 또 규모도 줄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인구 고령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어려울 거다 하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고령화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수년 내에 나라 살림살이가 고질적인 만성 적자에 빠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뭐 국내에서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인구가 고령화가 자꾸 되니까 일할 사람은 적고 부양해야 될 이제 노인분들은 자꾸 많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들어갈 돈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정부 재정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자꾸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쓸 돈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니까는 소위 그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질 거고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재정 적자 규모가 GDP 규모로 하면 3% 약간 넘었거든요. 그런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걸 정부 부채라고 하는데 정부 부채가 한 50% 살짝 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개정된 그 GDP 추계에 의하면 거기서 이게 기준연도를 계속 5년마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명목 GDP가 더 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채 비율은 50%가 살짝 안 되더라. 먼저는 50% 넘었는데 살짝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OECD에서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 이야기할 때 정부 부채는 아직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참고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30%가 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23% 정도 수준이 되고 소위 OECD 평균도 한 80% 이렇게 다 돼요.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느냐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워낙 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부터 좀 조심하자.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앞을 생각하니까 좀 그렇다 이런 건데 저는 그래도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보통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경기를 또 부양하는 그러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태어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급격한 출생수 감소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합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그게 1950년대 중반, 그러니까 우리 20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출산율이 낮아졌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 여성이 이제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또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유아 사망률도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굳이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OECD 같은 경우에도 합계 출산율이 평균 한 1.5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고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다시 또 0.6명대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70년대만 해도 한 부부가 보통 5, 6명씩 아이를 낳거든요. 이렇게 많이 낳는데 그때만 해도 일자리가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면 그때는 그래도 지금 뭐 대부분 서울로 가고 새롭게 막 경제 성장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떤 일자리든 다 주어지고 적어도 내가 그 일자리에 가면 내가 평생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뭐 요즘 얘기하는 대기업도 서너 개 중에서 이렇게 골라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데 한번 가면은 그게 평생 직장이고 거기에서 월급 좀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 사고 그러면 중산층이 딱 됐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집 얘기했습니다만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소득 대비 집값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 기준으로 국제적인 어떤 도시 간 그 PIR이라고 하는데 그걸 눈뷰에서 이렇게 비교한 걸 보면 한 25배 정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인 그 가게가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그러한 수준의 집을 살 때 한 25년 정도 걸려야 된다. 그 자기들이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사실 따져보면 평균적인 뭐 가게의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5천만 원이라 따지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 평균적인 집값이 10억은 넘잖아요. 10억이라고만 해도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10억이에요. 사실 12억, 15억 이렇게 그것도 12억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따져도 벌써 24년이 걸리는 거고 사실은 뭐 강남에 있는 좋은 집들은 뭐 30억 이렇게 되니까 30억 되려면 60년을 모아야 사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론 뭐 거기를 목표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뭐 그런 데도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는데 2017년 이후에 특별히 집값이 거의 한 3배 이렇게 막 오르면서 출산율도 막 엄청 떨어지거든요. 2017년에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막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두세 배 다 올랐어요. 서울은 3배 정도 오르고 지방도 한 2배 이렇게 막 오르면서 굉장히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상관관계가 한 제가 계산해 보면 상관계수가 한 0.86 정도 돼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집값이 막 뛰면은 출산율이 막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지 않으면 또 출산율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제 채널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열. 그게 이제 단순한 뭐 공교육이 아니라 막 사교육에 엄청나게 막 어린 아이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뺑뺑이 돌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것도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매달리니까 보통 아이 한 명을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보통 교육비가 한 4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둘을 낳는다면 8억이고 좀 전에 집을 살려고 해도 최소한 뭐 이게 한 그것만 해도 일단 뭐 10억 이상 이렇게 되면 12억이라고 치고 두 명 나면 8억이고 그러면 20억이 들잖아요. 한 해에 5천만 원씩 모으면 그게 몇 년입니까? 이게 40년 걸리는 건데 그럼 나는 그럼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모든 걸 집 사는 데 쓰고 모든 걸 갖다가 애 키우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못 키운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그 사회 참여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정말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이죠. 여성의 그 대학 진학률도 이미 남성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고 공부도 또 잘하고 그래서 사회 경제 활동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상 딱 대학 졸업하니까 이거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육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막상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과 가정, 일과 육아가 양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불안정, 그리고 집값 불안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마지막에 일과 가정의 양육이 정말 되지 않는 것.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절대 우리가 해결 못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인구 절벽에서 폭 떨어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대로는 정말 폭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과략근을 조이고 또 여아이를 1년 일찍 입학시키자는 등 궁여지책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원인을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 네 가지에 무슨 뭐 관략근이라든가 아니면 여아를 갖다 일찍 뭐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드렸잖아요. 근데 뭐 여아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을 지금 이제 예전보다 굉장히 조숙하기 때문에 진학을 한 1년 정도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일찍 진학시키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해서 점점 확산해 나가는 게 사실 2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유야무야 딱 돼버렸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자꾸 지금 생산 연령 인구 자꾸 줄고 있고 더구나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니다가 또 군대까지 한 2년 갔다 오고 이러니까 사실 일본에 비하면 우리 사회 진출하는 그러한 연령대가 굉장히 늦어요. 예를 들자면 선진국 대부분 다 굉장히 일찍 20대 초반이면 가는데 우리나라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20대 후반에 사회 진출하게 되니까 그만큼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미 다 준비도 다 돼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 이미 다 조교육 다 시켰으니까 아예 한 1년 정도 먼저 학교 보내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빨리 그러면 이제 대학까지도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사회 진출하고 그러니까 뭐 좀 더 결혼도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또 출산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어떤 여유가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자부터 보내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문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네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서 기껏 한 것이 어쩌면 여성의 권익 보장, 뭐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정도 조금 뭐 해보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 이건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노동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집값 문제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것도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사교육 문제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조그만 정말 비상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거기 아무리 뭐 위원장이 뭐 대통령이 뭐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데 거기 가서 거기 뭐 비상근 그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무슨 실권이 있어요 아무리 예산도 없고 행정적 아무런 그런 집행 권한도 없기 때문에 2006년부터 그동안 해온 게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출산율이 그 당시 1.3명에서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인구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인구부인데 기왕이면 여성가족부를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인구부로 이렇게 승화시키자. 그래서 이름도 뭐 인구가족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를 그냥 둔 상태에서 인구부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하나의 부처를 만드냐? 그리고 또 인건비 들어가고 이거 뭐냐? 또 사람들 뭐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개념인데 더 확대하고 더 강력한 그러한 기능을 하자. 다만 이제 일부에 또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또 여성가족부처럼 또 결국 여성 문제, 여성 권익 뭐 해가지고 계속 무슨 뭐 페미니스트 해가지고 남녀 간에 무슨 더 갈등을 조장하느니 뭐 이런 비판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없애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로 크게 확대 통합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도 좀 줄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까지 다루는 인구 컨트롤 타워, 인구 문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통령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출생 기획대응부라고 뭐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저출생이라고 했을까? 이게 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도 중요하고 뭐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인구부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인구부 하든지 아니면 인구대응부 아니면 인구미래부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좀 진취적인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그 안정적인 그런 주택 가격을 계속 유지를 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너무 지나치게 서열 위주의 그러한 교육 시스템에서 정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으로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지는 그런 총괄 기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이 점점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려요. 아니면 또 다른 채널에 가서도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댓글 중에는 이런 분들께서 아무리 혼자 그렇게 해봐도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 특히 공무원들 정말 미래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치인들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로만 뭐 무슨 출생률 높이겠다고 하면서 사실 하는 일을 보면 계속 그런 상황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폭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는 정말 끝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저출산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비혼주의 또는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없으면 덜 행복할 수 있지만 덜 불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선호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결혼하세요, 아이 낳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그분들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학기 초에 제가 먼저 물어봐서 결혼할 거냐? 뭐 그런 결혼한다고 아이를 낳을 거냐 했더니 한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하겠다는 쪽으로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걱정이다 했는데 한 학기 다 지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겠다. 또 그 결혼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일부 학생만 제외하고는 그래도 아이도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 학기 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막 해라 이렇게 압력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도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동안 살아온 어떤 부부 생활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결혼해도 후회, 뭐 안 해도 후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결혼해도 후회하는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회피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죠?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회에 나가서 더 힘든 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더 좋은 점, 행복한 점이 더 많다는 거고 더군다나 앞으로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인데 젊을 때는 혼자도 살 수 있어요. 나가서 연애도 하고 혼자 자기 재밌게 지낼 수 있는데 나중에 정말 중년,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동반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렇게 걸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를 갖는 것도 그 아이가 뭐 나중에 저를 무슨 뭐 부양하거나 그런 세상은 지났어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는 일단 태어나서 3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 미운 5살부터 시작해 뭐 말도 안 듣고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데도 힘들고 힘들겠죠. 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안 갖겠다는 것보다 그 아이를 가짐으로 해서 부부간에도 정말 행복하고 가정 전체가 어쩌면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해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개인적인 선호도인데 제가 만약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을 때 당연히 결혼 다시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연히 아이도 가질 것 같습니다.